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문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청문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에 조성된 조선시대 중기의 한옥 건물입니다. 당시에 그 대표적인 안산의 양반 가문이었던 진지 유씨 집안에서 조용한 그런 건축인데요. 특히 이 청문당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청문당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한옥으로 보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 청문당이 주는 의미는 그 이면에, 내면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큰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곳은 안산의 이제 부곡동에 원래 한적한 마을에 조성된 곳입니다. 원래 이곳의 지명이 이제 계멸이라고 하는 곳인데 부라고 하는 그 부곡동의 부자는 그 가마솥에 있는 그 부자거든요. 그래서 가마솥 모양이다 해서 이제 가마골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어쨌든 바닷가와 굉장히 가깝고 또 주변에 평지가 있어서 농사 짓기도 편했고 그리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 아름다운 청문당을 짓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조선 중기의 선조 때입니다. 그 선조에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9번째 딸 후궁의 소생이었던 정정옹주의 남편 되는 당시 용어로 이제 부마라고 하는데 왕의 사위가 되죠. 유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정옹주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이 집을 조용하게 됩니다. 원래 이 진주씨 집안이 원래 세거했던 곳은 충남에 있는 괴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자기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너무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들의 제사를 위해서 아들과 딸 또는 뭐 사위가 괴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머니까 선조가 이 안산의 부곡동에 있는 일대 땅을 사폐지로 줍니다. 뭐 사폐지라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먹고 살 만큼의 이제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의 땅을 정정옹주와 함께 진주 유씨 집안이 받게 됩니다. 선조의 사위가 되는 이제 유적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이제 큰아버지가 되는 이제 유시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유시행이라고 하는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큰아버지였던 유시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카인데 조카가 아버지도 없이 혼례를 치러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제 큰 집을 짓게 된 게 바로 이제 이 청문당이 되겠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혼례를 또 치려고 봤더니 갑자기 또 선조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또 정정옹주가 3년상을 치게 되죠. 그 바람에 늦게 17살이 돼서야 혼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 청문당이 이제 그 집안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집으로 조성이 돼서 당시 규모를 한 5,000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청문당은 당시 규모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어쨌든 이 일대의 땅을 이 집과 함께 지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땅을 넓게 주고 또 어염권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이 바닷가 어촌 마을이니까 바닷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이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죠. 소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선조가 이 진주 유씨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었을까? 이제 그걸 또 살펴보면 이 집안의 훌륭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유적도 당시에 굉장한 문장가였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관직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유명견, 뭐 유명천, 유명현 이 삼형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들이 다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리고 또 세 형제가 동시에 다 판서에까지 오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집안이 당대에 뭐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유명한 집안으로 자리 잡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이 집안 사람들 중에 유경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훗날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강세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세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제 처가가 바로 부곡동이었는데 강세황 선생이 처가에 내려와서 한 30년 정도 삽니다. 그 사는 때 이제 그 단원 김홍도가 그 스승이었던 강세황 선생한테 그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되는데 그 강세황 선생의 지도를 받았던 단원 김홍도를 배출한 곳이 바로 안산이거든요. 그때 이 강세황 선생도 바로 이 집에 청문당에 와서 유경정이라는 분하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이곳 청문당은 당시 그 안산 지역에 세거했던 정권에서 소외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야당, 뭐 야인 뭐 이쯤 되겠네요. 그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뭐 시도 나누고 또 학문적인 토론도 하고 또 뭐 술자리도 하고 그러니까 시와 문학을 나누던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간 많은 그 문인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청문당은 조선 후기의 안산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 청문당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규모로 보면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이곳이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바깥채, 저쪽 뒤에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휑한 그런 건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있을 때하고 또 살고 있지 않을 때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역시 생기가 있고 없고의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담벼락으로 쳐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담벼락이 없었고요. 저기 앞쪽으로 또 저쪽 뒤쪽으로 넓은 그 공간이 있었는데 저 바깥쪽에 이제 바깥 사랑채, 그 다음에 연못, 그 다음에 뭐 정자 등등 더 많은 건물들이 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암 강세황 선생이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뭐 지상편도라든지 아니면 현정 승집도 이런 그 그림들을 통해서 옛날 청문당의 전체 규모를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곳에 사셨던 유보형이라고 하는 어르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뭐 10,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뭐 정확히 10,000권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책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곳을 다녀갔던 당시 많은 그 양반 사대부들이 이곳에 와서 책을 빌려가고 또 이곳에서 학문을 토론했던 그런 곳인데, 그럼 그 많은 책들을 어디다 다 보관했을까? 말씀으로는 이제 이쪽 사랑채하고 이제 이쪽 바깥채에 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있는 그 사당에서는 옛날 양반집들은 대부분 다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에 이제 부모님의 위패를 모셔놨기 때문에 바깥 출입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요 이제 안채 뒤쪽에 이제 큰 모가나무가 있는데 한 300년 넘은 모가나무라고 해요. 대개 이제 양반집에는 이제 모가나무를 키우게 되는데
저쪽 수암동에 이제 그 표암 강세왕의 생가터라고 불리는 그곳에서도 큰 모가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모가나무가 한 100년 전에 뭐 번개를 맞아가지고 크게 한번 나무가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저렇게 자라서 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 청문당은 이 일대 부곡동 일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존경해서 우러러보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 그 유보영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6.25 때 피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기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통에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이 집에서 그 피난민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산 지역 부곡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그런 대표적인 집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 그 청문당을 드나들었던 많은 분들 중에 특히 그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몇 분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숙종 때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환국이라고 하는데 큰 정치적인 이제 많은 변동이 있었을 때 이쪽 그 남인 계통의 많은 분들이 장희빈을 통해서 잠깐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전후의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굉장히 어둡고 긴 그리고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 진주 유씨도 남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권에서 소외된 그런 그 암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문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잘 발전을 못하게 되는데 춥고 배고플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듯이 당시 남인들이 기거했던 이곳에 출입했던 많은 그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관직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책을 빌려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안정복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사실 안정복은 여기 바로 언덕 너머에 그 성호장에 사셨던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이거든요. 그분이 또한 이곳에 와서 책을 굉장히 많이 빌려갑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이외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남인이었던 뭐 번암 최재공 선생이라든지 기타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예술을 논했던, 그래서 이제 안산 15학사라고 불리는데 당대를 대표하는 15명의 이제 문인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했고 또 그분들이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양반의 풍류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암 강세왕 선생이 그린 현정승집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복날 양반, 이 인근에 이제 양반들이 모여서 게장국을 먹고 술을 한잔 하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강세왕이 흔쾌히 그림을 그려준 그 그림인데 뭐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고민도 많이 나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문화적인 풍류도 함께 나누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이곳 청문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 그 청문당과 함께 이 부곡동에는 당시 이 진주 유씨 집안과 관련된 가옥이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정제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현의 오교장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요. 또 청문당 저 뒤쪽으로 경성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여기에서 갈라진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그 크게 이제 세 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 청문당이 이제 그 큰 집이죠. 있었고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저는 정신적인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문당이 오늘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남긴 그 정신적인 유산,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유명현의 그 후손들이 그 유명현 선생이 살고 있던 그 오교장이라고 하는 집을 안산시에 기꺼이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 유명현이라고 하는 분의 호가 정제인데 그 지금 정제초등학교가 바로 그 이름에서 연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재산을 내어줌으로써 어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안산에서는 3월 30날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 그 진주 유씨 집안의 후손이었던 유익수 선생이 여기 아래 그 성포동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제 자파상을 했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큰 그 마트를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수암동에 있는 비석거리로 만세 운동을 하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록하게 되는데 당시 양반 집안으로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 주신 것을 보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청문이라고 당호를 지었습니다. 저게 이제 맑을 청자에 들을 문자인데 저는 이제 왜 청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뜻은 이제 맑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집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 또 이 집을 지은 사람들 또 아울러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맑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자. 세상이 참 탁하고 정말 안 좋은 소리도 많고 정말 흉한 소리도 많은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맑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우리 청문당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당이 조선 중기부터 오늘날까지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 집안의 어떤 정신적인 가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뿌리 내려서 우리 안산 지역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청문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 청문당은 이곳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남긴 정신적인 큰 힘이 오늘날 우리 안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청문당은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겨진 큰 정신적인 힘을 우리가 계속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